제가 사실 요즘 우울한 감정을 느낄 때가 가끔 있는데요. 그럴 때가 요즘 사람들을 만나고 난 이유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을 만나서 기분이 나빠졌다기보다는 예전에는 더 말을 많이 했는데도 안 그랬던 게 요즘은 그 얘기를 왜 했지? 집에 와서 잘 때도 아까 그 얘기를 왜 했지? 다음날 일어나서도 난 경솔하게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이런 순간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음, 그래서 좀 지치고 후회되는 마음을 달래려고 사실 이 책을 집게 됐고요. 많은 치료가 됐습니다. 이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런 뭔가 힐링의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음, 도움이 되고 걱정 없이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식디의 책 라디오 세 번째 시간, 너는 나의 시절이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괜찮아. 화해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 화해할 수 있으니까는 참 예쁜 말인 듯하다. 나의 말실수, 나의 잘못, 나의 어리석음, 나도 모르게 저질러 놓은 일, 뜻하지 않게 상처를 준 일 같은 것들에 대해 그 누군가가 그렇게 말해준다면 참 좋을 것 같다. 누군가 화를 내고 마음이 상하고 미워하고 기분 나빠할 때 괜찮아, 화해하면 되니까. 감정이란 금방 다시 누그러지는 거니까. 그보다 단단한 신뢰나 관계 같은 게 사람 사이에는 있는 법이니까 하고 말해준다면 참 마음이 따뜻해질 듯하다. 관계에 대한 말들이 언제나 세상 사람들의 주의를 끄는 건 그만큼 관계라는 게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누구에게도 관계라는 건 마냥 쉽지만은 않을 테니까. 가족 관계가 다소 수월하더라도 친구 관계는 어려운 사람이 있을 테고, 사회생활은 그럭저럭 괜찮지만 연애만 하면 늘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항상 내 마음과는 반대로 가는 것 같고, 모두 내 잘못인 것 같고,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을 느끼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아마 괜찮을 것이다. 화해할 수 있으니까. 다시 잘 지낼 수 있으니까 말이다. 한편으론 어쩌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한 걸음 물러난 곳에 존재하는 끈이 여러모로 옅어져가는 세상일지도 모른다. 조금이라도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금방 인간관계를 손절해버리고, 조금 불편한 데가 있으면 한순간에 비호감으로 규정된다. 그렇게 사람 사이의 문제라는 것도 서로의 사이에 존재하는 신뢰의 끈, 관계의 끈을 붙잡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도 어느 삶에나 화해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 안심해도 돼. 하고 믿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도 할 것이다. 누군가는 이미 있기도 할 테고 말이다. 나는 오랫동안 그런 말을 잘 믿지 못했다. 우정이건 연애건 한 번 미움받으면 끝이고, 한 번 미워하면 끝이고, 그렇게 인간관계란 민들레 홀씨 같은 거라고 믿었던 것 같다. 그래도 근 몇 년간 결혼도 하고 가까이에서 좋은 사람들을 알게 되면서 그렇게 낮은 담들을 넘어가듯 서로가 안심해도 되는 지점들을 이해하게 된다고 느낀다. 내가 조금 잘못하거나 실수하더라도, 조금 나쁘더라도 이어지는 끈이라는 게 있다. 반대로 그 누군가 나에게 다소 기분 나쁜 무언가를 던졌다 하더라도 이해하고 넘길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지니게 돼간다. 그렇게 인간 사이의 힘이라는 것,
혹은 인간 사이의 일이라는 걸 조금씩 알게 되어 간다고 느낀다. 그러니까 역시 괜찮다고 믿어도 좋을 듯하다. 화해하면 되니까, 이해하면 되니까 말이다. 삶이란 그렇게 괜찮아지기도 하는 것이다. 삶에서 낭떠러지가 도래하는 순간, 수년간, 나아가 거의 평생에 걸쳐 올림픽을 준비했던 선수들은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엄청난 공허함과 함께 우울로 떨어지는 경우가 잦다고 한다. 그래서 올림픽에서 실수나 실패를 했던 선수는 끊임없이 그 장면을 머릿속으로 되풀이하고, 메달을 딴 선수라도 강박적으로 다음 올림픽을 생각하며 어떻게 준비를 할까 고민하거나 이제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에 빠지기도 한다는 모양이다. 전 국민적인 찬사를 받으며 금메달을 딴 선수라 하더라도 올림픽 후라는 낭떠러지 앞에선 아찔할 법하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이미 명예를 거머쥐었고 세계적인 성취를 거두었고, 나아가 적지 않은 부를 획득할 수 있는 조건을 얻었기에 마냥 성취감과 기쁨에 들뜨고 행복할 것 같다. 그러나 사람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 무언가 지속적으로 평생에 걸쳐 자신의 중심에서 이어나갈 수 있는 게 없다면 우리 인간은 너무도 쉽게 허무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지도 모른다. 어머니가 나를 20살까지 키워내고 대학에 보내고 난 뒤 느꼈을 두려움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삶의 가장 중요하고도 아름다운 시간을 날 위해 바친 후에 어머니가 맞이했을 자식에게 있어 가장 중요할 역할로서의 엄마가 종말에 다다른다는 공포를 이해할 수 있다. 그 뒤에 어머니는 참 많은 일들을 했고 지금도 정신없이 살고 계신다. 나는 제발 좀 쉬시라고, 이제 그만 내려놓고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시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기 힘들다는 것도 알 것 같다. 우리는 자신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이기 원한다. 인류에게든 사회에게든 타인에게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든 말이다. 무언가에 사로잡히길 원하고 자신을 그 속으로 집어던지길 원하고 그것이 자기를 이끌어주길, 그렇게 언제까지고 이끌려갈 수 있길 원한다. 그런 점에서 순수한 자율성은 참으로 괴물 같고 무서운 것이다. 대학원에 처음 들어갔을 때 나는 막연히 자유롭게 공부하는 상상을 했지만 실제로 그 속에는 체계화된 시스템과 과정이 있었다. 공부란 그런 과정을 단계적으로 밟아나가는 것이었다. 사실 인간은 그렇지 않으면 쉬 버티지 못한다. 반대로 그렇기에 무엇이든 버틸 만한 것이 되기도 한다. 학교든 군대든 회사든 마찬가지다. 무한한 자율성의 바다로부터 인간은 늘 효과적으로 방어하며 인간을 적당히 기계적으로 만들어 왔고 실제로 그것이 삶의 버팀목이 됐다. 인류는 대부분 그렇게 살아왔다. 자신도 모르게 어른이 되고 선배나 상사가 되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되고 그러다 보면 머지않아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삶이다. 살아가면서 삶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느끼고 매일을 소위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해 부유하며 또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아무래도 목표의 유무일 것이다. 삶의 활기, 생생한 감각, 의미와 가치에 대한 확신은 많은 부분 그 사람의 목표에 따라 결정된다. 신체적인 아픔은 결정적으로 그런 부분을 박탈시키기도 한다. 예를 들어 내가 아무리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더라도 언젠가 저 머나먼 땅으로 자유롭게 떠나 거닐 수 있을 거라는 장기적이고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목표, 즉 자유가 근원적으로 박탈될 때 현실적으로 주어진 작은 목표들은 힘을 잃는다. 관건은 마음의 일관성이 아닐까 싶다. 삶에서 일관되게 추구하는 목표를 잃는 것은 단순히 힘겨운 노동에 시달리는 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으로 사람을 갉아먹는다. 삶의 공헌은 바쁨이나 분주함과 반비례하지 않는다. 가장 바쁜 순간에도 공허한 사람이 있고 가득 찬 사람이 있다. 가장 여유로울 때도 공허한 사람이 있고 가득 찬 사람이 있다. 그런 차이가 어디에서 오느냐고 한다면 역시 오랫동안 마음 둘 곳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 있을 것이다. 내 마음이 살 수 있는 내 안의 작은 방, 일관된 목표, 날 이끌어주는 지속적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삶 자체의 질적인 느낌을 좌우해버린다. 그런데 그런 내면의 공고하고 일관된 힘이 없이도 우리를 지켜주는 게 있다면 근거리의 관계들일 것이다. 가까운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은 삶을 지켜준다. 그렇게 사람들은 친구를 찾고 모임을 만들고 가정을 꾸리게 되는 듯하다. 나는 세상에 온갖 스터디와 동호회가 그렇게 많은 줄 최근에야 알았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변을 구성하려 한다. 그들이 거기에서 얻는 건 단순히 외로움의 해소라기보다는 자신에게 부여할 수 있는 모종의 형식이다. 공동의 목표라든가 서로 중요하다고 말하는 걸 공유할 수 있다는 점, 자율성으로부터의 도피가 거기에 있고 그것이 우리를 버티게 한다. 누구에게나 낭떠러지가 도래하는 날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날들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장치들을 마련하고 마음의 힘을 지키려고 애쓰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힘이 떨어지는 순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우리를 곁에서 붙잡아주고 지켜주는 건 역시 근거리의 관계들이 아닐까 싶다. 그런 관계들이 우리를 붙잡아줄 손이라면 우리의 마음이 발딛고 서야 하는 땅은 우리가 오랫동안 이어가야 할 삶의 어떤 가치들일 것이다. 그런 가치가 지탱되게끔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른바 목표라고 해도 좋다. 우리는 그런 것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운명에 놓여 있다. 자기 방어를 위해 쌓아 올리는 성벽. 의사소통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문제 중 하나는 내 기분에 따라 상대를 오해하는 일일 것이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상대의 진짜 의도를 알 수 없다. 나의 상태에 따라 내가 짐작하는 상대의 의도가 달라지는 경우도 많다. 모든 의사소통에는 맥락이 있기 마련인데 그 맥락은 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경우가 더 많기도 하다. 그래서 좋은 대화를 할 줄 아는 일이란 무엇보다도 상대의 의도를 선하게 들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된다.
반대로 상대의 의도를 내 멋대로 해석하고 내가 느끼고 싶은 대로 느끼는데, 특히나 그 방향이 주로 부정적인 방향이라면 제대로 된 대화가 가능할 리 없다. 상대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신경질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일일이 나를 공격, 무시, 멸시한다거나 나를 배제시키고 소외시키려고 한다는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되게 끝도 없는 오해의 늪에 빠지게 된다. 아마도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보존하려는 본능이 있어서 타인의 의도를 나쁘게 해석하는 것에 더 쉽게 이끌리는 것 같다. 일단 경계하고 보고, 일단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보고, 일단 가능하면 조심스럽게 상대가 지닌 악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 자기 보존의 본능에 부합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보존에 치중하면 치중할수록 사람 사이의 관계는 틀어지거나 돌이킬 수 없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오히려 인간관계나 의사소통의 문제에서는 그런 1차원적인 자기 보호 본능을 넘어서 더 나은 관계가 나의 보존에 더 도움이 된다고 믿고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한 차원 높은 자기 보존 본능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대개는 상대의 말에 어떤 악의가 담겨 있다고 한들 그것 자체가 나의 상상처럼 나에게 대단히 나쁜 무엇으로 다가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 상대가 그런 의도가 있었다 할지라도 대개는 그냥 그런 의도가 있었던 말일 뿐이고 그것으로 끝이다. 그러니 그런 측면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건 반대로 스스로를 해치게 된다. 그럴 바에야 웬만해선 상대의 말을 좋은 의도로 해석하고 아예 아무런 의도도 상상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관계나 소통으로 가는 길일 것이다. 대개 상대의 나쁜 의도를 잘 캐치해내는 건 스스로 뛰어난 통찰력처럼 느껴지기 마련이지만 그보다는 나와 관계 맺는 사람들의 나쁜 심성을 일관적으로 해석해 구축하는 자기 세계관 만들기 쪽에 가까울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타인들에게서 일관된 나쁜 의도들을 모아서 자기 세계를 만들어 나가다 보면 그건 분명 통찰력의 기분과 구축의 느낌과 창조의 쾌감 같은 걸 주지만 오히려 진실과 멀어질 가능성도 높다. 실제로는 어느 누구의 말도 그다지 일관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스스로 만들어낸 일관성의 세계관은 그것 자체로 거짓일 가능성이 높을 뿐이다. 대부분은 자기 방어를 위해 쌓아 올린 성벽에 가까울 것이다. 그러니 가능하면 대화 속에서 상대의 나쁜 의도를 찾아내려는 습관은 그다지 기르지 않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든다. 웬만해서는 그저 좋은 의도로 한 말이겠거니 별다른 의도는 없었겠거니 하는 게 좋은 듯하다. 나아가 좋은 관계란 그런 식으로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나 자신 또한 일부러 비꼬아 말한다든지 나쁜 의도로 말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말이다. 대개 관계라는 건 그런 식으로 서로 선회하며 서로에 대한 관대함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며 더 나은 것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같다. 삶을 사랑하는 사람이기를. 나 자신이 얼마나 삶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만큼은 잊지 않고 싶다. 어쩌면 그것은 잊지 않는 게 아니라 잃지 않아야 할 문제일지도 모른다. 내가 얼마나 삶을 똑똑하게 잘 살아냈는지, 다른 누구보다 멋진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남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그 누구만큼이나 이 삶을 사랑했다는 사실은 어째서인지 놓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모든 나날들에 어쩌면 가장 우울하고 누추하고 힘겨웠던 나날들 속에서도 나는 이 삶을 사랑하고자 애쓴 사람으로 스스로를 기억하고 싶다. 내가 하루를 낭비하는 일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해가 높이 뜬 어느 푸르른 날이 지나가는 걸 얼마나 아쉬워했는지, 머물러 있는 한 줌의 오늘이 얼마나 가치 있어야 한다고 믿었는지, 그리하여 내가 속한 시간들을 얼마나 사랑할 만한 것으로 채우고자 마음을 다했는지만큼은 나 스스로 기억하는 사람이고 싶다. 어느 하루가 아쉬워 아주 멀리까지 걸었던 날들에 대하여, 또 오늘 하루 무엇을 하는 게 가장 나의 삶에 죄를 짓지 않는 일인가 고민하며 종일 글을 썼던 어느 날에 대하여, 나의 시간을 채우게 될 영화 한 편이나 책 한 권을 얼마나 세심하게 골랐는지에 대하여, 오직 나만 알고 있는 어느 자긍심 같은 것만은 지켜내고 싶다. 아이가 처음 나를 보고 웃고 나를 부르고 나를 향해 달려올 때 그 순간을 기억하고자 눈을 부릅뜨고 그 공간 전체를 얼마나 유심히 들여다보고자 했는지, 그리고 그 나날들을 잃고 싶지 않아 얼마나 거듭하여 되짚어보곤 했는지, 또한 그것은 내가 모든 순간에 생생하게 살아있고자 얼마나 간절히 애쓴 일이었는지를 기억하고 싶다. 어느 순간 귓가에 들려오던 음악을 붙잡아 그 선율이 주던 모든 걸 사랑하고자 했던 날들, 아내를 만나 함께 보내는 시간을 그 무엇보다도 부드러운 것으로 만들고 싶어 노력하던 시간들, 아주 어릴 적부터 여동생이 있고 강아지가 있던 공간을 세심하게 꾸미고 다듬어 평화롭고도 안심할 수 있는 다정함이 깃들길 바라던 어느 순간들을 내가 늘 만들고 지켜내고 싶어 했다는 사실도 항상 잊지 않고 싶다. 세상엔 아마도 나보다 더 잘난 사람도 많은 듯하고, 나보다 현명하고 똑똑하게 현실을 헤쳐나가고 많은 것을 얻고 이기며 또 애초에 더 많은 걸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다. 그렇지만 나에게도 하나 가진 것이 있다면 삶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믿고 싶다. 그 마음의 무게를 재보거나 숫자로 나타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나는 오랫동안 그런 마음을 키워왔고 놓지 않았고, 그래서 삶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한평생을 살아냈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회고할 수 있는 사람이기를 바란다. 내 앞에 열린 어느 하루를, 어느 바다를, 어느 산책길을, 어느 비오는 새벽을 참 사랑하는 사람으로 날 기억하고 싶다. 아마도 내가 가장 두려워했고 여전히 무서워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언젠가 삶을 사랑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나는 그 무엇보다도 삶을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 내게 도래할까봐 두려워하면서 살아왔고, 그것이 내가 살아낸 삶의 모든 궤적을 그려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아마도 어느 낯선 미래에 이르기까지 나는 이 삶을 사랑하고자 애쓰며 또 많은 세월을 살아낼 것이다. 그래서 어느 날 결국에는 삶을 사랑하고자 애썼던 그 마음이 역시 옳은 것이었다고, 나는 그렇게 내게 가장 어울릴 법한 삶을 역시 살아내고야 말았다고
그렇게 고요히 고개를 끄덕일 날이 올 것을 기다린다. 내가 사랑한 모든 날들은 그 어느 하루도 차마 다른 것과 혹은 다른 누구의 하루와 바꿀 수조차 없는 것이었다고. 그렇게 내가 얼마나 이 삶을 사랑했는지를 기억하며 저물어가길 바라게 된다. 일상을 다독이며 조금 더 잘 살아내기. 일상을 다독이는데 조금 신경을 쓰고 있다. 유칼립투스 등이 배합된 오일을 사서 매일 한 방울씩 옷이나 수건에 뿌려둔다. 그럼 무미건조한 일상이 조금은 화사하게 느껴진다. 자주 물을 끓여서 차나 커피를 마시고 쑥뜸이나 작은 마사지 기계도 활용해 보려고 하고 있다. 피부도 조금은 신경을 쓰려고 하고 먹고 마시는 것도 너무 균형이 깨지지 않게 관심을 가져보고 있다. 아내는 연애 시절 내가 차향기 나는 사람이라 신기하고 좋았다고 한 적이 있다. 집에 놀러 가면 항상 종류별로 차를 내어주고 데이트할 때도 이따금 보온병에 무언가를 타와서 주곤 하던 게 참 좋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결혼하고 여러모로 정신없는 생활에 놓이다 보니 생전 안 먹던 콜라를 마시고 몸에 좋지도 않은 젤리를 찾아 먹고 하는 걸 보고 실망이라고 말했다. 일상이 무너진다는 게 참 한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더군다나 아이가 생기고 바깥일로도 바쁘다 보면 더 그렇게 되기도 하는데 그럴수록 일상에 의미 있는 규칙들을 만들 필요도 있다고 느낀다. 일상의 어떤 분위기나 양식이라는 건 의식적으로 세우려 하지 않으면 금방 무너지고 만다. 얼마 전 집에 둘만한 생활을 몇 송이 샀다. 밥 한 끼 돈이면 일주일을 두고 집안의 분위기에 생기를 더할 수 있는데 여유가 없다 보면 그럴 마음도 먹기가 힘들다. 책장을 정돈하고 액자를 걸고 매일 아침 마실 커피를 내리고 저녁이면 함께 먹을 디저트를 준비하고 그런 것들이 쉽지가 않다. 그래도 하루 몇 곡쯤은 가만히 앉아서 좋아하는 음악도 듣고 건강한 향과 맛도 즐기고 서로의 몸을 돌보면서 살아내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어차피 살아가는 일이라는 게 돈 잘 벌고 내 할 일하고 성취를 이루는 것처럼 다 똑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조금 다르게 믿고 있다. 자기가 속한 공간과 몸과 분위기 같은 것들이 전반적으로 안정감 있게 유지되는 환경은 정말 중요한 것이어서 삶의 질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정기적인 산책, 글쓰기, 명상, 기도, 수다, 괜찮은 향기, 집안의 구조, 화분이나 꽃병처럼 포인트가 되는 생명의 흔적들, 저녁마다 하는 환기, 무언가 함께 먹고 이야기하는 시간 같은 것들을 잘 유지해내느냐, 무언가 함께 먹고 이야기하는 시간 같은 것들을 잘 유지해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삶의 생각보다 큰 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믿는다. 인생이라는 걸 그렇게 유지하고 보호해 나간다는 관점에서 차근차근 밟아 나간다면 역시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살 수 있길 바라며 일상에 무엇을 채우면 좋을지 생각해 본다.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엄, 태도, 최후의 분위기 같은 것을 지켜내는 일이야말로 삶의 보루가 된다고 느낄 때가 있다. 매일 조금 더 잘 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된다. 좋은 대화의 방법.
좋은 대화의 방법이란 사실 들어주기의 방법이라 믿고 있다. 좋은 대화가 들어주기와 말하기로 이루어진다면 대략 80% 정도는 들어주기의 지분이 아닐까 싶다. 생각보다 내가 얼마나 좋은 말을 해줄지는 대화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보다 얼마나 상대의 말을 잘 들어줄 것인가가 중요하다. 좋은 대화의 경험이란 것도 대개는 상대로부터 얼마나 대단한 말을 들었느냐보다도 자기 스스로 얼마나 진솔한 이야기를 풀어놓았느냐에 따라 좌우되지 않나 싶다. 그런데 이 들어주기라는 게 무조건 상대만 말하고 나는 가만히 앉아만 있는 건 아닌 듯하다. 그보다 들어주기 또한 어떤 적극적인 제스처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략 들어주기란 공감, 질문, 침묵 정도로 이루어지지 않나 싶다. 세상엔 분명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 잘 들어준다는 건 가만히 잘 참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상대로부터 진솔한 이야기, 진심, 상대가 정말 하고 싶은 어떤 말들을 이끌어낸다는 뜻인 것이다. 그리고 보통 그런 들어주기에 익숙한 사람은 들어주는 일 자체를 즐기기도 한다. 공감은 그냥 맞아, 그래만 반복하는 것보다도 상대의 심정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일과 관련돼 있다. 대개 사람들은 말을 하면서도 자신의 진짜 심정이 뭔지 잘 알지 못한다. 자신이 분노하는지, 슬픈지, 아픈지, 기쁜지, 즐거운지 미리 다 알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잘 없다. 그럴 때 상대의 마음이란 것을 잘 들여다보고 그래서 참 슬펐겠구나, 되게 화가 났겠다, 정말 기뻤겠다 라고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상대의 감정을 지적해주면 상대는 비로소 자신의 마음을 알게 되고 공감받았다고 느끼곤 한다.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일이란 사실 상대가 스스로의 감정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질문은 상대가 가지고 있는 방어 기제를 무너뜨리면서 말하게 한다. 대개 우리는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누구도 나의 이런 이야기를 궁금해하지 않는다, 내가 말해봐야 지루하기만 하고 타박만 받을 것이다 하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말을 하다가도 그만두고 멈추는 지점들이 있기 마련이다. 들어주고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일이란 그렇게 상대가 멈춘 지점을 알아채고 그에 관해 물어보는 것이다. 그저 몇 가지 질문을 잘 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자기 이야기를 진솔하게 전달한다. 물론 때로는 나의 질문이 무례가 될 위험도 감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대의 마음에 닿기 위한 몇 가지 질문은 그런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 또한 많은 경우 사람들은 무례에 대한 사과만으로 그를 용서하고 다시 사랑한다. 침묵은 대개 내가 쓸데없는 말들을 자제하는 일과 관련돼 있다. 쓸데없다는 건 주로 알량한 자존심, 혹은 상대에게 우월감을 드러내고 싶은 순간이나 자만심 같은 것에 뿌리내리고 있는 말들이다. 그런 말들은 상대의 말을 틀어막는 차단벽과 같다. 상대와 마주 앉아있는 목적이 적어도 나의 우월감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좋은 대화나 좋은 관계라면 무엇이 그에 기여하는지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대개 내가 당신보다 잘났고 나를 우러러 봐주길 원하고 나의 잘남이 어떠냐 같은 마인드는 대화보다는 경쟁, 과시, 전시의 마인드이다. 이런 마인드는 대개 다른 기회, 다른 방식으로 해소하는 게 나을 것이다. 난 언젠가부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나는 언젠가부터 내가 하고 싶은 많은 말들을 주로 글쓰기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를 할 일이 있을 때는 가능하면 들어주고 그 상황 속에서 서로에게 좋은 대화를 하려고 애쓰게 된다. 그런 과정에서 굳이 할 필요 없는 말들을 많이 걸러내고 가능하면 상대의 말이 내게 무척 가치 있는 것이라 믿으며 상대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기도 한다. 그러면 실제로 대화 자체가 즐거워지는데 그 이유는 내가 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간다는 그 느낌 자체가 좋기 때문이다. 적어도 나는 좋은 대화란 그런 것이라고 믿고 있다. 또한 좋은 대화란 곧 좋은 관계와 다르지 않고 말이다. 자기 이익밖에 남지 않는 삶에 관하여 개인적으로 믿고 있는 삶에 대한 진실이 하나 있다. 그것은 내가 나 자신의 이익과 관련 없는 어느 타인들을 위하여 마음을 쓰고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어보는 경험을 한 적이 없는 한 그 누구도 날 위해 마찬가지의 마음과 시간을 쓰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자기 이익만이 가장 중요한 시대라고는 하지만 정말로 자기 이익밖에 모르는 사람을 위해 마음을 쓸 사람은 별로 없다. 우리 시대의 삶이란 너무도 자연스럽게 나노 단위로 시간을 쪼개 자기에게 가장 효율적인 시간만을 쓰고 그렇게만 삶을 살아가도록 요구받는다. 그럼에도 의식적으로 그런 삶을 조금씩 거부하는 순간들을 전혀 가지지 않게 되면 실제로 그는 자기 이익의 최대화라는 관역을 향해 정확히 도달하기보다는 오히려 엉뚱한 곳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생각보다 세상은 여전히 아마도 영원히 사람과 사람이 엮여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 있으며 서로를 위하고 서로 연결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이다. 타인들이 절박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을 때 그들 주장이 오직 나의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만을 계산해 그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난만 했던 사람들은 자기가 절박할 때 들어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곁에 있는 사람이 실패하고 몰락하고 절망했을 때 외면하고 내치고 끊어내기 바빴던 사람은 자기가 그리 되었을 때 붙잡을 지푸라기 하나 남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서로 의지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절대적인 안전지대만 확보하려고 애쓰는 것 같기도 하다. 어차피 남들은 결국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 내 인생, 내가 내 돈을 무한하게 축적하여 책임져야 한다. 위기일 때 또는 늙어서 남는 건 돈밖에 없다. 그러므로 나의 이익만 필사적으로 챙기면 된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지도 모른다. 아마도 그렇게 자기 이익밖에 남지 않는 삶은 그 스스로가 만든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그런데 세상 일이라는 건 그렇게 수학 문제처럼 딱 떨어지지 않고 언제나 나도 모르는 우연에 휘말리고 흘릴 리 없고 믿었던 눈물을 쏟아내기도 하고 내게는 일어날 리 없다고 믿었던 일을 만나기도 하는 것 같다. 아무리 완벽하게 살고 싶어도 완벽하게 자조할 수 있는 방공호를 구축할 순 없는 것이다. 결국 스스로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도 나는 타인의 눈물에 관해 조금씩 알아가야 한다고 믿는다. 내가 내다버리지 않고 모은 타인의 눈물은 때때로 삶에서 그 이상의 샘물로 도래하곤 한다. 그러나 내가 모은 눈물이 한 방울도 없다면 내가 눈물을 흘릴 때 그 한 방울을 받아줄 사람 또한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자, 오늘도 식디의 책라디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민이 없는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나의 시절이다였고요. 저는 또 빠르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식디의 책라디오.